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식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가 나왔더군요. 문 대통령은 이번엔 개신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죄를 허용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는군요. 당장 2013년 보수단체 신년 할애식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실전에서 제게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참아야죠 뭐. 웃고 말죠. 어제 인터넷에는 느닷없이 상소문이라는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인 조은산이라는 분이 문 대통령을 임금으로 빗대어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린 것인데 거기에 속을 뻥 뚫어주는 명문이었은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추적해서 공개를 했죠. 결국 청와대가 관련 회의를 열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진 동의를 받은 그런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이라면 티끌 진짜니까 티끌 같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 시무 7조는 아마도 고려 승종 때 최승로가 쓴 시무 28조를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그게 퍼졌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금석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죠. 다음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일단 그 중에서 조세 제도를 논하는 한 구절만 음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 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지나가는 것이 작금이 현실이오며, 그러니까 국민이 개세제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사람을 쥐짜서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죠. 서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비과세를 올리기보다 부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조세 제도를 비꼰 겁니다.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저버리라 가두어 빼앗고. 참 재밌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상속세를 참 멋들어지게 빚고왔고, 삼성 같은 재벌을 탄압하는 걸 또 빚고왔습니다. 그 뒤에는 최근의 실증인 부동산 3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적폐인이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평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를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토사구평이라는 데서 뻥 터졌습니다. 만약 이 구절을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김현미, 추미애 이런 장관들이 들었다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나온 지인인 조은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이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죠. 언론 보도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배짱은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노골적이니 말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보다 더 나쁘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남은 마지막 측근 검사들은 모조리 지방으로 쫓아낸다고 추미애 장관과 이승윤 중앙지검장을 측근 보좌한 사람들은 요직을 꿰찼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요직은 친문 세력과 가까운 이들이 앉은 거죠. 한동훈 검사장 유심 카드를 압수할 때 온몸을 날렸던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서울고검 감찰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페이스북에서 찬양을 하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을 했던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의 부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더 살펴보기도 귀찮습니다. 이런 인사는 결국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재를 백이숙제처럼 산속에 들게 합니다. 자, 다른 뉴스 하죠. 이틀 전 26일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국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죠.
이 회의에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자와 접촉한 사람이 의원과 당직자를 포함해 50여 명에 이르다 보니 국회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겁니다. 일단 주요 인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제 27일은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모두 오리 폐쇄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일 확진자인 친지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설마 사랑제일교회 신자거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보수는 아니었을 테니 그쪽에 원인을 미룰 수는 없겠죠. 그 바람에 통합당도 비대위 등 공식 일정을 취소했고 기타 정당들도 당 행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결산국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국회는 벌써 예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이어 다시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군요. 올해 본 예산이 511조 2천억이었죠. 그리고 3차 추경까지 합해 546조 9천억이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50조가 된다고 합니다. 당정이 모두 민생 안정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시 엄청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멀지 않아 정부 부채만 GDP의 50%를 넣는 것이 불문가지인데 정말 어쩌자고 이런 걸까요? 이 예산엔 돈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르는 20조가 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등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들어있습니다. 20조 원이나 되는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이란 것도 지원하며 지역 경기를 살린다면서 지역 상품권을 올해는 9조 원인데 내년에는 무려 15조 원이나 뿌리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다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26일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 받았더군요. 재정이 최고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에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말 간이 커도 이제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정부 채무만 100조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말입니다. 내년에 또 얼마나 늘까요?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 9천억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조 3천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역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을 해야 하니 빚만 계속 느는 구조입니다. 벌써 3차 추경 기준 GDP의 43.5%가 됐습니다. 이처럼 나라 곳간이 완전히 비었는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죄인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났으니 말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락이 있어서일까요? 솔직히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산업은 이미 무너졌거나 아주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조선 철강 해운은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죠. 그리고 석유화학과 자동차의 체력이 고갈된 듯이 보입니다. 반도체와 IT 산업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맥락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 진영에 든다면, 중국 편을 든다면 그 역시 미국, 일본, 대만 연합에 맞서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 정부는 지금 기업을 다시 옥죄는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기업 규제 3법 개정안 그리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사흘 전인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이 정부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죠.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이견이 커서 통과되지를 못했는데 이제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했고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민주화 타령을 내려놓고 있으니 부동산 3법처럼 쉽게 처리될 겁니다. 그것도 속전속결로 말입니다. 3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 바꾸고 말하면 표적이 된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자본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없애서
기업은 언제든 공중위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죠. 새로 제정되는 금융그룹 감독법은 삼성, 현대차, 동부, 그리고 미래셋 등 카드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를 소유한 그룹 6곳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인데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표적 법률입니다. 이런 규제 3법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예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 등 국무위원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서울 한복판 지척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해야 했는지 참 놀라운 풍경입니다. 아마도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는 지난번 부동산 3법처럼 그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은 철저히 거수기 노릇을 하겠죠. 세계가 경제전쟁 중인데 왜 굳이 지금 규제 3종 세트라고 불리던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경제 활성화 법안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외국의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치러야 하는 체력 소모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계가 자국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기업을 못 죽여 안달이 난 것일까요? 한편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의 법안 심의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총과 중소기업 조항의 지적처럼 사실상 사측의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죠. 이제 정규조도 떳떳한 노동조합으로 환골탈태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틀 전 중국은 자신들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정했던 남중국해에 미국의 U-2 고고도 정찰기를 띄우자 이 파라셀 군도 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았습니다. 본토에서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언론은 한판 붙자는 미국을 향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도발 행위를 했다는 거죠. 남중국해가 자기 것이라는 얘기인데 미국과 일본은 그걸 웃기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나 홍콩 문제보다도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멈출 수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은 계속 정찰기를 띄우고 함대도 보낼 겁니다. 무엇보다도 남중국해에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최근 잇따른 미일 연합 군사훈련은 중국 견제라는 미일 공동의 이해 득실이 맞아떨어져 중국이 반발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 일본에다가 자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일본이 미사일 배치나 레이더 배치를 두고 시비를 건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사드 때처럼 말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걸 찰떡 공조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 공중훈련이 24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처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컴퓨터 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치토세 기지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해서 홋카이도 해역 상공에서 모의 전투 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투기가 14대, 병력은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미일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는 동중국해에서 공중해상 실기동연합훈련을 벌였죠. 미국의 B-1 전략폭격기 그리고 F-35A 전투기, 공중경보통제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이 출동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일본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훈련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죠. 더욱이 생각구열도 그러니까 다오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분쟁을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 훈련의 의미가 아주 큰 훈련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 달 전인 7월 19일부터 5일간은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와 괌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역시 대중국 훈련이죠. 그런 연합훈련에 우리는 지금 철저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생각보다 위태로운 수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미국의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 빌링 젤리와의 25일 인터뷰 기사가 있더군요.
빌링 젤리는 국방차관으로 임명되어 지금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작년에만 2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다수는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이 상당히 우려해야 한다. 내년 2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그러니까 뉴스타트라고 불리는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실전 배치 핵 탄두수를 다시 늘리는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왕이면 새로운 핵 감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의 대답은 당연 거절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때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1800개에 이르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300개 수준으로 감축을 하면 자신들이 핵 감축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아직 자신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공개한 적이 없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동맹국이 중국에게 핵군축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 등 동맹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아주 조용합니다. 빌링 젤리가 강조한 말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다. 만약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관계는 당분간 긴장과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겁니다. 공화당은 이틀 전 전당대회에서 정강 정책을 따로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바이든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를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지금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어쨌든 바이든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구는 인면수심으로 하겠습니다. 인면수심. 사람 얼굴의 짐승 마음입니다. 그래도 짐승도 기본적인 수치심,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